5월 봄날의 서울 연두빛 실록이 인왕산 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1시간쯤 오르다 보면 정상 부근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한복 치마처럼 길게 주름이 잡힌 넓은 바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곱지요? 그런데 이 바위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500년 전 한 여인이 매일 아침 이 바위에 올라 자신의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멀리 궁궐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 그 화폭 속에서 인왕산 정상을 장식하는 거대한 암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치마바위입니다. 비개인 날의 인왕산을 그린 그 그림 속에서 바위는 묵묵히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품고 있는 사연은 그 어떤 그림보다 짙은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결국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함께 오른 왕비의 자리는 단 7일. 그리고 이어진 51년 동안의 기나긴 기다림. 봄이 가고 다시 봄이 와도 그녀가 펼쳐놓은 붉은 치마 위로는 늙어가는 자신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번 봄 인왕산에 오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 조선의 11번째 임금 중종의 첫 왕비이자 즉위 7일 만에 폐위된 비운의 여인.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조선의 여인들 6번째 이야기. 7일의 왕비 그리고 51년의 기다림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슬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487년에 시작됩니다. 좌의정 신수군의 집안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청주 한씨 부인이 낳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신수군은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습니다. 그의 누이는 다름 아닌 연산군의 왕비였고 그 자신은 연산군에 가장 가까운 처남이자 최측근으로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기에 이 집안에서 태어난 딸의 운명은 처음부터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애초부터 사대부 가문의 여느 여인으로 조용히 살아갈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1499년 13살이 되던 해 신씨는 자신보다 1살 어린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진성대군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왕실과 권문세가의 결합. 신씨는 부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친정, 그리고 왕의 동생인 남편. 13살 새 신부가 보았을 미래는 아마도 평온하고 화려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회오리에 휘말리게 될지 그때의 그녀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와 후궁, 종친들이 피를 흘렸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1506년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일부 신하들이 비밀스럽게 모여 거사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폭군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의 자리에 추대될 인물이 바로 신씨의 남편 진성대군이었습니다. 거사가 실행되기 며칠 전 박원종은 단경왕후의 아버지 신수군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이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딸을 택할 것입니까? 연산군의 처남으로서 자신의 누이가 왕비인 현 임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위가 왕이 되도록 거사에 동참하여 딸을 새 왕비로 만들 것인가? 박원종이 던진 질문은 사실상 거사에 동참하라는 마지막 회유였습니다. 한 번의 고개 끄덕임만 있었어도 신수군은 새 왕의 장인이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수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임금을 배신할 수는 없소노. 그는 누이의 남편이자 자신이 섬기던 임금에 대한 의리를 사위의 왕위와 딸의 미래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의 딸 신씨였습니다. 훗날 영조가 신수군의 충절을 정몽주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좌의정 신수군. 그러나 그는 사위의 왕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충신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동시에 한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무심코 떠넘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거사 당일인 1506년 9월 2일 새벽, 반정 세력은 가장 먼저 신수군의 집부터 덮쳤습니다. 자신들의 회유를 거절한 신수군을 거사를 누설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수군과 그의 형제들은 그날 새벽 가장 먼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의 사가에서는 또 다른 운명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갑자기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성대군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산군이 결국 자신을 죽이러 군사를 보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형이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사로잡혀 능욕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왕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연산군 치세의 수많은 종친과 신하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진성대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기 전 받게 될 모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칼끝을 자신의 목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부인 신씨가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침착하게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군사들이 아니라 그들이 끌고 온 말의 머리 방향이었습니다. 만약 군사들이 진성대군을 죽이러 온 것이라면 말의 머리가 사가의 안쪽으로 향해 있어야 했습니다. 잡으려는 자의 말은 잡으려는 대상을 향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광경은 정반대였습니다. 말의 머리는 모두 궁궐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떠나 어디론가 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 신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군사들은 남편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호위하여 어디론가 모시러 온 것이라고. 신씨는 다시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의 말머리가 궁궐 쪽을 향해 있으니 이는 분명 우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남편이 손에서 칼을 빼앗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침착한 관찰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신씨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진성대군은 자결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단경황후 신씨는 단순히 권문세가의 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태를 관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한순간의 결단이 한 남자의 목숨과 한 나라의 운명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신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임금을 살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임금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게 될 여인이 되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진성대군은 그날로 새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1번째 임금 중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씨는 자연스럽게 그 곁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광지처가 왕비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 왕비가 궁궐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반정을 이끈 공신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름 아닌 새 왕비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은 거사 당일 새벽 신수군을 가장 먼저 살해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수군의 친딸이 지금 내명부의 수장인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복수의 칼을 꺼내든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신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 여인을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공신들은 곧바로 임금에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거사할 때 신수군을 가장 먼저 제거했는데 그 친딸을 왕비로 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종묘사직에 위태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논리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중종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광지처인데 어찌하랴. 임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한 자의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광지처,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진성대군 시절 자신이 자결의 칼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임금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추대된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이 만들어준 자리에 올라앉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임금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요구가 공신들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며칠을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중종은 무너졌습니다. 종묘사직이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임금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로 한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종묘사직과 사사로운 정. 임금이 택한 것은 종묘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종묘사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답은 오직 임금 자신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씨가 왕비가 된 지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강제로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 단 한 번의 책봉식도 단 한 번의 외명부 인사도 받지 못한 채 그녀가 왕비로 머문 시간은 새벽 이슬이 마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도 흠결도 없이 단지 아버지가 누구였느냐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려진 폐위였습니다. 쫓겨난 신씨는 인왕산 자락에 있는 사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결혼 8년 만에 남편을 잃은 것도 아닌 채로 남편과 영영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친정은 역적의 가문으로 몰렸습니다. 함께 자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제까지 자신을 부부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곁에는 침묵하는 사가의 담장과 인왕산의 바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단경왕후 신씨가 잃은 것은 단순히 왕비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문세가의 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이 자라온 그 모든 시간이 단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문의 몰락, 남편과의 생이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폐위까지 20살의 한 여인이 견디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도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인왕산 자락의 사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단경왕후 신씨라는 사람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임금 또한 마음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중종은 자신이 내친 조강지처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자결의 칼끝에서 구해준 사람, 13살의 시집와 8년을 함께한 부인,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내쳤다는 자책감이 임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임금은 종종 경복궁 경회로에 올라 멀리 인왕산 기슭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저 산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마음을 품은 채 임금은 그저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인왕산 자락의 사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임금이 아직 자신을 잊지 못하고 종종 경회로에 올라 인왕산을 바라본다는 그 한마디.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신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폐비된 여인이 임금에게 편지를 쓸 수도 사신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씨는 인왕산의 가장 높은 바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중에서 자주 입던 붉은 치마를 그 바위 위에 넓게 펼쳐 놓았습니다. 멀리 경회로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눈에 잘 띄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붉은 치마. 그것은 그녀가 왕비로 살았던 단 7일 동안 궁중에서 입었던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영광의 시간을 상징하는 옷을 이제는 산속바위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해 펼쳐놓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치마를 펼치고 해가 지면 치마를 거두어 드리고 신씨는 이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그녀는 묵묵히 바위 위에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았습니다. 글자도 말도 사신도 보낼 수 없는 폐비의 입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곧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인왕산에 올라 매일 붉은 치마를 펼치는 어느 폐비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가리켜
치마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왕산에 오르며 마주하게 되는 그 치마바위의 이름은 바로 이 슬픈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치마바위 이야기는 실록 같은 정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는 아닙니다. 야사와 민간 전설로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사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사가 외면한 한 여인의 그리움을 백성들의 입이 대신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인왕산 바위의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가까이 닿아 있었다 해도 두 사람의 몸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정 공신들은 살아있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한 신씨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의 미안함은 작은 행동들로 새어나왔습니다. 1528년 중종 23년 어이동에 있는 폐비 신씨의 집에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폐위된 지 22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로도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은 즉시명을 내렸습니다. 집을 지키는 군사가 4명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6명으로 늘려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라. 22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임금은 여전히 어이동 그 사가의 안부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직접 말 한마디 건넬 수는 없었지만 집을 지키는 군사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임금은 자신이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묵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작지만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할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마침내 중종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통화문이 늦게까지 열려 있었고 한 여인이 은밀히 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임금이 임종 직전 폐비 신씨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다고, 그녀를 남몰래 궁으로 불렀다고,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이 재회의 이야기. 그러나 정사인 실록의 기록은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관의 논평에 따르면 그날 밤 궁에 들어온 여인은 단경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쾌유를 빌기 위해 은밀히 부른 여승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병세가 위중할 때 부처에게 회복을 비는 의식을 위해 여승을 궁으로 부르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의 극적인 재회.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끝내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의 안타까움을 견딜 수 없었던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었습니다. 단경왕후는 궁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중종을 다시 보지 못한 채 그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왕산 자락의 사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떠난 자리는 또 다른 따뜻한 손길로 채워졌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임금은 그의 아들 인종이었습니다. 인종은 즉위한 이듬해인 1545년 정원의 정교를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비 신씨가 사는 사가에는 그동안 내관을 보내거나 물품을 지원하는 혜택이 없었으니 내가 매우 미안하게 여기노라. 이 한마디는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임금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평생 외면해온 한 여인에 대해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그녀의 거처를 폐비궁이라 부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우를 선왕의 후궁들이 머물던 자수궁의 예와 같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폐비궁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그녀의 집에 붙은 것입니다. 비록 왕비로 복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국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인종의 이러한 효심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새 임금의 지극한 효성이 미친 것이니 선왕의 뜻을 능히 본받았다고 할 만하다. 아버지 중종이 살아생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아들이 대신 헤아려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중종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곁에서 임금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을 바라보던 그 시선의 의미를 인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또 흘렀습니다. 인왕산의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치마 바위에 펼쳐지는 붉은 치마는 점점 더 자주 한 노부인의 떨리는 손에 의해 펼쳐졌습니다. 처음 바위에 올라 치마를 펼치던 20살 여인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치마만은 처음 그날과 다름없는 빛으로 인왕산 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7년 단경왕후 신씨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쫓겨난 지 51년. 그녀가 인왕산 자락에서 홀로 보낸 시간은 그녀가 결혼 생활을 함께한 시간의 6배가 넘었습니다. 남편보다 13년을 더 살아남았고 결국 한 번도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정사는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패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일의 왕비 자리는 이미 너무도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느 폐위된 여인이라는 호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평민 신분으로 친정인 거창 신씨 가문이 선산 양주 땅에 묻혔습니다. 왕비의 능이 아닌 평범한 사대부의 무덤으로. 공부는 소박했고 능을 둘러싸는 어떤 성물도 처음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경왕후 신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로부터 182년 동안은 그렇게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내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739년, 영조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영조는 일찍부터 단경왕후를 복위시킬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영조에게 폐위된 채 잊혀진 조광지처의 이야기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빚이었습니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복위 문제를 묻자 일부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식으로 책봉을 받지 못한 채 사가로 나간 분이니 복위를 논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조는 그들의 의견을 들은 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안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곧 신씨가 복위될 것이라는 백성들의 오랜 바람이 담긴 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해 3월, 유학 김태남이 한 통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단경왕후의 폐출은 본디 중종의 본뜻이 아니었으니 이제라도 그분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상소였습니다. 영조는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조정의 의견을 모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경왕후의 복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폐위된 지 233년, 세상을 떠난 지 18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씨는 더 이상 패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단 7일 만에 빼앗겼던 왕비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호가 그녀에게 내려졌습니다. 단경, 예와 의를 지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경하고 조심했다는 뜻입니다. 한 여인이 51년 동안 인왕산 자락에서 묵묵히 지켜낸 그 마음을 두 글자에 담은 것입니다. 공소순열이라는 존호도 함께 올려졌습니다. 신주는 종묘로 옮겨져 모셔졌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정통왕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친정 또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거사 당일 가장 먼저 살해되었던 아버지 신수군에게는 영의정 이창부원군의 직위가 추중되었습니다. 특히 영조는 신수군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회유를 끝내 거절하고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킨 그 마음이 고려 말 충신 정몽주에 비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233년 전 임금을 배신할 수 없다며 사위의 왕이마저 거절한 그 한마디가 233년 만에 한 임금에 의해 정몽주의 충절과 같은 무게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복위와 한 가문의 명예 회복, 그것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한때 외면했던 정의와 의리를 그 시간이 지나서라도 끝내 다시 세우려 했던 한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주 선산에 소박했던 무덤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왕비의 격식에 맞게 다시 조성되어 온능이라는 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뜻할 온, 무덤능. 그러나 온능의 모습은 다른 왕비들의 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뒤늦게 복위된 왕비의 능 조성 방식. 같은 처지에서 먼저 복위된 단종비 정순왕후의 살인이 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봉분을 두르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생략되었습니다. 무인을 상징하는 무서기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능을 호위하는 도량과 도로랑이의 수도 일반 왕비릉의 절반인 한 쌍씩으로만 줄여 배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능. 생전의 그녀의 삶을 그대로 닮은 무덤이었습니다.
이 옴릉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면 1영리 능력 주변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일반인의 접근이 오랜 세월 통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부족했고 배차 간격도 길었습니다. 다른 조선 왕릉들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옴릉은 좀처럼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19년 11월 단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462년, 복이 된 지 280년이 흐른 그해 옴릉은 비로소 일반 대중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누구나 찾아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봄날의 인왕산으로 돌아가 봅니다. 치마바위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그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또 하나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1939년 일제는 이 바위에 대일본 청년단 대회를 기념한다는 선전 문구를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 왕비의 그리움이 깃든 그 바위 위에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글자들을 파넣은 것입니다. 해방 이후 그 글씨를 초안내려 했지만 여전히 흉하게 패인 흔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500년 전 한 여인의 그리움과 100년 전 한민족이 입은 상처가 같은 바위 위에 함께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왕산은 더욱 깊은 산입니다. 한 여인의 51년 기다림과 한민족의 36년 아픔이 같은 바위 위에 새겨진 곳. 겸재정선이 인왕제색도에 담은 그 산은 어쩌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여인의 그리움이 매일 아침 펼쳐지던 그 바위를 화가 또한 자신의 화폭에 다시 한번 펼쳐놓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번 봄 인왕산 한번 올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마바위 앞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00년 전 이 바위 위에 매일 아침 붉은 치마를 펼쳤던 한 여인의 마음을, 그리고 멀리 경회로에서 그 산을 바라보던 한 임금의 마음을,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다면 양주의 옴릉도 한번 찾아보세요. 2019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열린 그 소박한 무덤 앞에 서면 화려하지 않은 채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한 여인의 일생이 보일 것입니다. 병풍석도 난간석도 무석인도 없는 능, 도량과 도로랑이마저 절반으로 줄여놓은 그 능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화려한 왕릉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정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인근 옛 어의동 지역에는 그녀가 51년을 머물렀던 패비궁의 흔적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걸으며 한때 한 여인이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인왕산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의 왕비, 51년의 기다림, 그리고 233년 만의 복위. 이 세 개의 숫자는 한 여인의 인생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짧았던 영광, 길었던 침묵, 그리고 더 길었던 망각의 시간.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끝에 그녀의 이름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단경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1화에서 우리는 단종의 곁에서 64년을 기다린 정순왕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6화에서는 중종의 곁에서 51년을 기다린 단경왕후를 만났습니다. 조선의 두 명의 기다린 왕비. 그녀들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정치가 한 여인의 일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이 한 여인에게 빚진 시간은 무려 2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끝에 끝내 그 빚이 갚아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종종 한 사람을 잊지만 끝내는 다시 호명하기도 합니다. 단경왕후 신씨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 오늘 6번째 이야기 단경왕후 편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잊혀진 조선 여인의 진짜 삶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